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잠깐 옛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 내 인생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30년 만에 동창회였다. 오래전 고등학교 동창들이 오랜만에 모인다고 해서 무심코 나갔다. 그저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 가볍게 웃고 술 한잔 하는 자리일 줄 알았다. 그 남자가 올 줄은 몰랐다. 윤철. 고등학교 시절 내 첫사랑이었고 당시엔 내가 가슴에 묻은 사람이었다. 그는 여전히 멋있었고 나보다 몇 배는 더 세련되어져 있었다. 그날따라 술도 더 달게 느껴졌다. 아직도 그때 생각나냐?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웃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윤철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내 속에 감춰놨던 무언가가 그 손끝에서부터 스르르 무너졌다.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고 근처 호텔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나만의 비밀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 호텔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며느리 예진이었다. 예진은 말없이 나를 지나쳤지만 그 눈빛은 나는 다 봤어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용히 뒤틀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누가 밤에 피곤하게 하나요? 예진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고 집안에는 나와 예진 둘뿐이었다. 혹시 호텔 좋아하세요? 요즘은 어플로도 잘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뭐라 반박하면 더 수상해질까봐 그저 웃는 척만 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예진은 나를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아, 어머님. 이번 달 카드 명세서가 좀 과하네요. 이 호텔 이름 익숙한데요? 남편 출장 가셨는데 어머님은 매일 화장이 더 진해지시네요.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약점을 쥐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나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나 자신이었다. 나는 그 남자를, 윤철을 끊지 못했다. 다시 만나자. 윤철의 문자가 왔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볼까? 그리고 며칠 후 집 앞 골목 어귀에서 윤철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적막했고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스치듯 닿았다. 보고 싶었어. 그가 속삭였다. 그 순간 차 유리창 밖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창밖을 바라봤다. 예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그녀가 이미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평범하게 숨 쉴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왜 그때 도망치지 않았을까? 예진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그전까지는 정갈하고 점잖던 며느리였는데 이젠 날 보는 눈빛이 사냥감을 쥔 포식자 같았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 같았다. 어머님, 요즘 피부가 더 좋아지셨어요. 비결이 그 호텔인가요? 대놓고 던진 예진의 말에 나는 물잔을 떨어뜨렸다.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처럼 내 심장도 쪼개졌다. 아들은 출장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걸 기회 삼아 윤철을 다시 만났다. 작은 와인바였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평일 밤. 윤철은 검정 셔츠에 진한 향수를 뿌리고 나왔다. 너 여전히 참 예쁘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 녹아버렸다. 우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손을 잡았고 바 끝자락 어두운 구석에서는 누군가의 손이 허리선을 타고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윤철의 차에 올라탔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타고 내려왔다. 미쳤지 우리. 근데 나 너 잊을 수 없었어.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예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엔 와인잔, 다른 손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호텔 복도 CCTV가 정지화면으로 띄워져 있었다. 그 화면엔 나와 윤철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요즘 CCTV 화질 좋더라고요. 예진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말하려고 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으면 지금 말해. 괜찮아요, 대신. 대신 뭐? 앞으로 제가 어머님한테 시키는 일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그녀는 날 데리고 고급 뷰티 클래스에 등록시켰다. 이제부터 어머님은 제 모델이에요. 미용실, 네일, 마사지 돈은 걱정 마세요. 그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묘한 쾌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몰래 누군가를 만나는 흥분, 비밀을 들킨 죄책감, 며느리에게 통제당하는 모멸감까지.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날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진은 갑자기 내게 옷을 하나 건넸다. 이거 입고 이따 9시에 여기 오세요. 장소는 한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안엔 윤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진이 앉아 있었다. 두 분 이제 서로 정리 좀 하셔야죠. 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 며느리와 윤철이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밝혀진 것이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스위트룸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윤철은 조용히 시선을 떨군 채 앉아 있었고 예진은 당당하게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님 놀라셨어요? 근데 이 남자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윤철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사이였거든요. 내 다리가 휘청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예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윤철 씨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했대요. 근데 전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실수한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했죠. 윤철은 눈을 피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미안해,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나중엔 정말 미안해졌어. 넌 그냥 여자로 보였어. 그 말은 나를 위로하려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이 상처 주려는 비수였을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방을 나왔다. 예진도 윤철도 말리지 않았다. 아니,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던 듯 했다. 며칠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식사도 세수도 심지어 거울 보는 것도 두려웠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처음엔 실수였고 다음엔 욕망이었고 이젠 조롱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낮인데도 문을 닫고 커튼을 치더니 내 침대 발치에 앉았다. 어머님, 우리 서로 돕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도와? 내 목소리는 바닥을 긁는 듯 했다. 제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앞으로 집안 행사, 아버님 제사, 사회 모임까지. 어머님은 제 대역이 되는 거죠. 대여? 그래야 제가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 사진들 안 퍼지게 되실 거고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내가 윤철의 어깨에 기대고 잠든 모습, 호텔 로비에서 손을 맞잡은 장면,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 입술을 훔치는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이 숨소리처럼 조용하고 칼날처럼 날카롭게 남아 있었다.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예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내일부터 일정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는 봉사단 대표 행사입니다. 어머님이 자원한 걸로 해두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밤 윤철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말 미안하다. 예진이 날 잡고 있었어. 나 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너를 보는 순간 그땐 진심이었어. 나는 손을 떨며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 다시 썼다가 또 지웠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건
복수였을까?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이었을까?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보며 묻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며느리의 꼭두각시인가? 아니면 윤철의 장난감인가?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속에서도 이상하게 나 자신이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사람은 익숙한 지옥을 낯선 천국보다 선택한다고 하죠. 그때 나는 지옥 속 유혹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예진이 보내온 일정표는 놀랍도록 치밀했다. 성당 봉사, 부녀회 총무, 문화센터 대표 인사. 어딜 가든 나는 품격 있는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예진은 내게 옷을 골라주고 말투까지 지도했다. 나는 마치 인형처럼 웃고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행사장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윤철이었다. 그는 먼발치에서 나를 보는 듯 말 듯 눈빛을 감추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주차장에서 그를 마주쳤다. 여기 왜 왔어? 보고 싶었어.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엔 수백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에게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사진 몇 장과 편지. 너를 속이려 했던 날들 지금도 후회해. 하지만 단 하루 너와 함께한 시간이 진심 아니었던 적은 없어. 그 편지에 나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예진은 나를 유심히 바라봤다. 요즘 어머님 얼굴에서 다시 여자 냄새가 나요. 그녀는 웃으며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사진이었다. 문화센터 행사장에서 내가 윤철을 바라보는 장면.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는 순간까지 모두 포착돼 있었다. 그 사람 아직 안 끝나셨나 봐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며칠 뒤 윤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보고 싶다. 이번엔 정말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우리는 한적한 바닷가 근처의 카페에서 마주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붉게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정말 내 편이고 싶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돌아오는 길 왠지 낯선 차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집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그 안엔 또 다른 사진들. 윤철과 내가 처음 호텔에 들어가던 장면, 와인바 구석에서 서로의 손을 잡던 순간. 그리고 모르는 남자의 뒷모습. 윤철도 예진도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잡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계속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걸까? 익명의 사진. 그 속의 그림자. 윤철도 예진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뒷모습.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설렘이 되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집안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누군가 뒤를 밟는 듯한 기척, 누군가 창밖에서 나를 지켜보는 기분. 예진은 태연하게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어머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오늘은 좀 특별한 원두예요. 스트롱하게, 딥하게. 그녀의 말투에는 무언가 섞여 있었다. 조롱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인지. 나는 예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노트북을 열었고 비밀번호는 예상보다 쉽게 풀렸다. 아들 생일. 그 안에는 수많은 사진 폴더. 그리고 목적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눈에 띄었다. 윤철은 이미 컨트롤 범위내. 대상자 A는 통제 가능. 대상자 B는 감시 중. 감정 흔들리는 시점 포착. 대상자 A는 나였다. 그럼 B는? 그때 문이 열렸다. 예진이었다. 어머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셔야죠. 나는 놀란 척하지도 않았다. 그냥 노트북을 닫았다. 왜 이러는 거니? 예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왜요? 그 남자랑 아직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남자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그런 생각 정말 위험한데요, 어머님. 그날 밤 윤철이 연락해 왔다. 혹시 너도 그 사진 받았어?
나는 놀라 물었다. 너도? 그래, 우리 둘 다 찍혀 있었어. 근데 나만 있는 사진도 있었어. 윤철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려 있었다. 예진이 아니야. 그 여자는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하지, 파괴하고 싶어 하진 않아. 그럼 누가? 그건 예전에 너 남편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순간 나는 머리를 쳤다. 남편. 이미 5년 전 병으로 떠난 사람. 하지만 살아생전 그에게 붙어 있던 여자가 있었다. 남편의 조용한 바람. 나는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그 여자. 혹시 그 여자의 아들? 며칠 뒤 우리 집 앞에 또 다른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사진 대신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나직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철. 그리고 나. 당신이 좋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아들? 남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녹음은 분명 그날 밤 호텔 방에서의 우리 대화였다.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거실에서 위스키를 따라 마시는 내게 예진이 다가왔다. 어머님, 이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뭘? 이 지독한 감정놀이요. 윤철도 그 그림자도 사실은 어머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웃음이 났다. 그래, 맞아. 나는 이 판에 빠졌어. 근데 넌 왜 이렇게 나를 망가뜨리면서도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예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님, 그 사람은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복수하고 있었다. 나와 윤철을 이용해서. 하지만 나도 이제 그저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예진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 왔다는 걸. 예진의 말은 단호했다. 어머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병이 왜 그렇게 빨리 악화됐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내 남편과 어떤 여자 그리고 어린 시절의 예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여자, 어머님도 아시죠?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남편의 바람 상대. 병원 근처에서 남편을 자주 찾아오던 그 애매한 존재. 나는 늘 모른 척했고 남편은 날 배려하는 척하며 그녀를 숨겼다. 그 여자가 제 엄마예요. 예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덕분에 제 엄마는 애인이라는 낙인 속에서 죽어갔고, 저는 가난과 수치 속에서 자라야 했어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 몰랐을 리 없잖아요. 예진의 눈엔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다. 멸시, 원망, 질투, 그리고 슬픔. 그녀는 커튼을 열고 바깥을 가리켰다. 이 집, 이 재산, 이 모든 게 어머님 덕분에 우리에겐 그림자였어요. 이제 그 그림자 위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파괴하겠다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다. 남편의 거짓말, 윤철과의 재회, 예진의 미소, 그리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욕망. 그때였다. 문자가 왔다. 나 지금 병원 근처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윤철이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내게 편지 한 장을 건넸다. 예전에 너 남편이 내 누나를 버린 일이 있어. 뭐라고? 내 누나 그 여잔 예진의 엄마였어. 나랑 예진은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난 그녀를 여동생처럼 생각했어. 나는 망연자실했다. 이 모든 게 돌고 돌아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예진의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한 집안의 붕괴를 향한 조용한 전쟁이었다. 지금이라도 끊을 수 있어. 윤철이 말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내가 이 판을 뒤엎을 차례야. 그날 밤 나는 예진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수십 통의 편지와 녹취록, 남편이 과거 병원장과 주고받은 금융 내역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윤철과의 계약서가 있었다. 대상자 유혹 임무 1억 지급. 심리적 흔들림 유도. 반응 기록 제출 시 잔금 송금. 나는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끌어오른 것은 이 판을 끝낼 열쇠를 손에 넣었다는 확신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복수는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걸. 내가 잡힌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더 단해서 그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윤철과 예진 사이의 계약서. 1억 원의 유혹, 심리 조작,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설계된 복수 게임. 그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인생을 조각내는 정교한 조작극이었다. 1억에 나를 팔았구나. 나는 윤철을 다시 만나야 했다. 이번엔 그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닌 그를 흔들기 위해서였다. 호텔 라운지, 저녁 7시. 윤철은 여전히 말끔한 셔츠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계약서를 봤어.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1억이면 충분했니? 아니면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있는 거야?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한 짓 후회하고 있어. 후회? 나는 웃었다.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예진을 무너뜨릴 정보.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나한테 넘겨. 윤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너는 나를 믿어줄 수 있어? 나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이 닿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체온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거래를 맺고 있었다. 그날 밤 윤철은 나를 데리고 한 장소로 향했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오피스텔. 예진이 그에게 지시사항과 자료를 전달하던 장소였다. 그곳엔 녹음 파일 수십 개, 예진의 음성 지시, 윤철의 보고,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 어머님은 외로움을 타요. 접근은 정서적 공감에서 시작해야 해요. 그 남편의 그림자보다 더 깊은 감정을 심어야 해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전부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기분. 윤철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게 다는 아니야. 처음엔 연기였어.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를 밀어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피스텔의 조용한 방 안에서 나는 그를 향해 다가갔고 그도 나를 안았다. 그 입맞춤은 슬프고 격렬하고 지독하게 쓸쓸했다. 욕망이 아니라 확신도 아닌 파괴 속의 유일한 위안. 이게 마지막이야. 나는 속삭였다. 너도 나도 여기서 멈춰야 해. 그는 대답 대신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며칠 뒤 나는 예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윤철이 다 말했어. 예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물었다. 어머님은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하세요? 아니, 지금은 너를 이기는 게 더 흥미로워졌어. 좋아요. 예진은 코웃음을 쳤다. 그러면 제대로 놀아봐요, 우리. 그날 밤 나는 윤철에게 연락했다. 너가 가진 파일 전부 내게 넘겨. 이 게임 이제 내가 룰을 짤 거야.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스크립트를 내가 쓰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나를 조종하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의 끝을 쥐고 있었다. 욕망은 끝났다고 믿는 순간 다시 살아나 더 깊은 구덩이로 끌고 들어간다. 윤철이 넘긴 자료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예진의 장부였다. 거기엔 내 남편의 비자금 계좌 내역, 과거 병원 장과의 거래, 그리고 예진의 엄마에게 송금된 금액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다. 불륜이 아니었어요. 그건 보험이었고 보상금이었고 한 여자의 인생을 정리하는 대가였어요.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다. 단지 불편함을 돈으로 덮은 것뿐이었다. 예진은 그 장부를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복수가 아닌 유산 청구를 위한 법적 준비. 나는 그날부터 행동을 시작했다. 윤철이 넘긴 파일 일부를 익명으로 병원 감사팀에 넘겼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내가 직접 재단 측에 제출했다. 며느리 예진의 정체와 목적, 그녀가 숨겨온 과거의 기록들. 며칠 후 예진은 집 안에서 전화를 받다 말고
차가운 눈빛으로 내게 물었다. 어머님, 병원에서 연락 왔네요. 갑자기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 희한하네. 요즘은 참 세상이 예민하지? 예진은 날카롭게 웃었다. 그 사람, 윤철. 요즘 자꾸 어머님 주변을 맴도는 이유가 그냥 후회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나한테서 이 집을 빼앗고 싶었던 거. 예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어머님이 무너지는 얼굴 그게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윤철이 불쑥 집 앞에 나타났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나는 머뭇거렸다가 그를 거실로 들였다. 늦은 밤 소파엔 우리가 남았다. 위스키 한 잔, 무거운 침묵. 윤철이 입을 열었다. 나는 너한테 감정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게 죄책감인지 사랑인지 이젠 모르겠어.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봤다. 나도 혼란스러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긴 침묵. 숨결이 부딪히는 거리. 그리고 윤철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차갑고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숨이 멎는 듯한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점점 고조되는 욕망으로 바뀌었다. 소파에 앉은 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의 손이 내 목덜미를 쓰다듬고 나는 그의 등을 꼭 끌어안았다. 옷깃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몸의 온기가 겹쳐지며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띠띠띠 하는 소리. 우리는 벌떡 일어났다. 예진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상의 단추를 잠그고 윤철은 잔을 들고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다. 예진은 냉랭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남자 손님이라니. 역시 감이 틀리지 않았네요. 얘기 좀 하러 온 거야. 얘기? 무슨 얘기였길래 속옷끈이 이리도 헝클어졌을까요? 나는 단호하게 맞섰다. 너나 잘해. 나한테 복수하고 싶다며? 그러기엔 너도 꽤 흔들려 보이더라. 예진은 말없이 뒤돌았다. 그러다 문득 말했다. 이제 곧 진짜 불이 꺼질 거예요. 어머님 인생 전체에. 그녀가 나가자 윤철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쩔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불 꺼지기 전 내가 모든 걸 태워버릴 거야. 욕망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눈이 있다면 그건 단죄로 변한다. 내가 숨겨온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이제 그 마음이 날 삼키기 시작했다. 예진이 흘린 마지막 말. 이제 곧 불이 꺼질 거예요. 그 말이 예언처럼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집 앞으로 기자들이 찾아왔다. 내가 살던 아파트 단지 게시판엔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재단 전 이사장 고인 남편의 비자금을 유흥비로 사용. 가정 안에서 벌어진 부도덕한 관계 아들과 그 친구까지 얽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정확히 내 명예를 노리고 던져진 한 방. 나는 윤철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설마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 윤철은 예진 쪽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 안에 있었던 걸까? 며칠 후 병원 재단 이사로 있던 내 지인이 연락해 왔다. 당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어. 정보가 어디서 샌 건지 모르겠는데 꽤 치밀해. 나는 아찔했다. 내가 넘긴 자료들이 나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온 느낌. 그때였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예진도 믿지 마. 나도 너도 지금 누군가에게서 조종당하고 있어. 내 말만 믿지 마. 정혜를 찾아봐. 발신자는 윤철. 정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정혜는 남편이 죽기 전까지 비밀리에 도와주던 간병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남편과는 묘하게 친했고 예진과도 병원에서 몇 차례 마주쳤던 걸 기억한다. 나는 정혜를 찾아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직하고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퇴사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 갑자기 떠났어요. 누가 데려간 듯 했어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녀는 누군가에게 입을 막힌 것일까? 그날 밤 예진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도 이제 끝났으면 해요. 그래서? 너 지금 만족하니? 내 인생 망가뜨려서? 아직 멀었죠. 진짜로 무너지는 건. 당신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로 드러나는 순간일 테니까요. 무슨 뜻이야? 예진은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영상을 재생했다. 거기엔 윤철과 내가 함께 오피스텔에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숨소리가 섞이는 그 장면. CCTV? 나는 경악했다. 호텔, 오피스텔, 심지어 거실까지. 제가 확인하지 않은 공간은 없었어요. 넌 나를 감시한 거야? 아니요, 그냥 기록한 거죠. 당신이 어떤 여자였는지 세상에 알려줄 자료들. 나는 침착하게 되묻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데? 당신은 고귀한 시어머니였죠. 사회적 지위도 이미지도 탄탄했어요. 그걸 부숴야 저희 엄마가 죽은 게 조금은 위로가 되겠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 했다. 나는 말했다. 예진아, 내 엄마는 너한테 그런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거야. 어머님이 우리한테 원한 걸 생각하면 충분히 정당한 복수예요. 그날 밤 나는 윤철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정혜를 찾을 거야. 그리고 너가 내 편인지 마지막으로 증명해. 나는 시어머니였다. 그 이름 안에 도망치고 숨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을 벗고 내 인생을 다시 쓸 시간이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진실은 입을 막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정혜를 찾아내는 데에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녀는 서울 외곽 한 요양병원에서 가명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를 마주한 순간 정혜는 처음엔 놀라더니 이내 피식 웃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언젠간 당신이 올 줄. 정혜의 손은 여전히 환자의 손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엔 오히려 미련이 없어 보였다. 남편과 당신, 예진이 벌이던 그 전쟁. 나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남편과 어떤 사이였나요? 정혜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당신 남편은 예진 엄마가 죽은 뒤 자기 죄책감을 덮으려 나를 데려온 거였어요. 죄책감?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재단 비자금을 알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예진 엄마는 단순한 병원 환자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고 그 비자금 장부 일부를 입수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왜 죽었죠? 정혜는 고개를 떨궜다. 어느 날 병실에서 쓰러졌고 남편은 약물 과다라고 했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단지 그날 이후 남편은 날 집으로 데려왔고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몸이 떨려왔다. 진실은 늘 감춰진 곳에 있었고 우리는 모두 그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예진은 이걸 알고 있나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 눈빛은 늘 진실을 좇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정혜에게서 남편의 오래된 USB 하나를 받았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날카롭게 숨겨두고 있던 거예요. 당신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지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세요. USB를 열자 그 안엔 음성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예진이 그 아이가 이걸 알게 되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집은 이 재단은 결국 내가 만든 거야.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 안엔 진심과 후회 그리고 무너지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분노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나는 예진을 다시 불러냈다. 카페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우린 서로를 노려보며 마주 앉았다. 정혜를 만났어. 예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늘 입이 가벼웠으니까. USB를 받았어. 너희 엄마가 죽은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감이 오더군. 예진은 컵을 내려놓았다. 그래서요? 이제 당신도 진실을 입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그 진실로 널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
예진은 피식 웃더니 말했다. 무너지는 건 당신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걸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당신도 함께 박살날 테니까.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남편의 USB엔 내 이름도 내 서명도 일부 담겨 있었다. 나는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이다. 이 집의 일부로, 이 재단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나는 윤철에게 다시 연락했다. 당신은 그냥 놔둘 수 없는 존재야. 왜? 증오 때문이야? 아니면 아직도? 욕망이 남아서지. 그 말에 윤철은 천천히 다가왔다. 거실, 어두운 조명, 소파에 앉아 다시금 마주한 두 사람. 그의 입술이 닿기 직전 나는 속삭였다. 이번엔 우리가 감시하는 거야. 카메라도 없고 증인도 없어. 욕망 하나만 남았지.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그의 손이 내 등을 감싸며 모든 감정을 빨아들이듯 안아주었다. 하지만 창밖에 서 있는 그림자를 우린 보지 못했다. 그림자 속에서 예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작동 중인 휴대폰 카메라가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두가 자유로워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에겐 또 다른 족쇄일 뿐이었다. 복수는 조용히 다가오지 않는다. 복수는 내가 가장 무방비할 때 등 뒤에서 입김처럼 속삭인다. 영상은 생각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어둑한 거실, 밀착된 두 몸, 그리고 감정을 주고받는 숨소리까지. 예진은 그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나의 책상 위에 던져 놓았다. 이건 경고예요. 다음은 SNS 전체에 올릴 수 있어요. 나는 USB를 집어들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굴욕감이었다. 너는 대체 어느 정도까지 계획한 거니? 제가 아는 어머님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는 돼야 흔들리겠죠? 윤철을 다시 불렀다. 이번엔 내가 아닌 그가 당할 차례였다. 너 나와의 관계 몰래 누가 찍은 거 알고 있었어? 그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영상이 있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리의 입맞춤, 우리의 숨소리, 너 손길. 전부 다 찍혔어. 내가 그런 짓을 어떻게 해? 모르겠어? 그럼 진짜 바보야. 예진이야. 그 애가 찍은 거야. 윤철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나도 걸려 있는 거잖아? 그래. 우린 같이 불에 타는 거야. 며칠 뒤 나는 내 사무실에서 이사 한 명을 불러냈다. 재단의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중역이었다. 혹시라도 내 사적인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다면 우리 병원 이미지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징계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리위원회 쪽이 민감하니까요. 그럼 영상 유출자가 며느리라고 하면? 정황만 있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예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서 마주 앉았다. 너 내게 왜 이러는 건지 솔직히 말해줘. 왜냐고요? 당신이 내 엄마를 죽게 놔뒀으니까. 그건 나도 몰랐던 일이야. 그리고 그건 너희 아버지랑도 연관돼 있었어. 예진은 고개를 떨구더니 말했다. 어쩌면 당신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복수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나는 조용히 꺼내 놓았다. 이제 내 차례야. 너의 유산 청구, 비자금 협박, 그리고 사적 영상 유출 시도까지. 그거 진짜 공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나. 같이 타 죽을 각오돼 있어? 예진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복수의 칼을 다시 벼리는 전사 같았다. 그날 밤 윤철이 나를 찾아왔다. 술에 취한 얼굴, 조금은 후회 어린 눈빛. 나 널 좋아했어. 아직도 그래. 하지만 이젠 우리 끝내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우리는 마지막인 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불안, 애증, 사랑, 미련. 모든 감정이 엉켜있는 듯한 입맞춤. 하지만 그 입술의 온도는 예전과 달랐다. 더는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했다. 서로가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문득 울린 휴대폰 진동. 예진에게서 온 문자. 어머님, 이 영상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먼저 행동한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요. 사랑이 끝나면 남는 건 미련일 줄 알았다. 하지만 남는 건 의심과 파멸의 잔해뿐이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불타오르는 과거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윤철은 사라졌다. 그날 밤 이후 그의 집은 정리돼 있었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정혜를 다시 찾아갔다. 윤철 그 사람에 대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정혜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 예진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뭐라고요? 정혜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남편이 죽기 직전 비서에게 전달하라고 한 자료예요. 하지만 비서는 사라졌고 이제야 당신에게 주게 됐네요. 봉투 안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예진, 윤철 그리고 남편이 한자리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연결돼 있었다. 서류엔 윤철의 이름과 함께 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철 차명 계좌 수신자. 고인 박 이사장의 개인 외부 프로젝트 책임. 이게 무슨 말이야? 윤철이 남편의 사업에 연관되어 있었다고?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말이 안 돼. 윤철은 그냥 단순한 남자였어. 아니에요. 그는 예진의 장기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께 접근한 것도 계획이었을 거예요. 정혜의 말은 내 안에서 모든 퍼즐을 맞춰주고 있었다. 나는 곧장 재단 이사회를 향해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USB에 담긴 남편의 고백, 정혜의 진술, 예진의 협박 문자 캡처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이사 중 한 명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이사장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 영상과 자료들 굉장히 중대해요. 하지만 어쩌죠? 이미 예진 쪽에서도 반격 자료가 도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철 씨가 직접 진술서를 냈어요. 모든 게 당신의 유혹으로 시작됐다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런 거짓말을. 그뿐 아니라 병원 기금 횡령과 관련해 당신이 사적으로 금액을 사용한 내역까지.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나는 다시 정혜에게 달려갔다. 그들 내 명예를 끝내 부숴버리려 해요. 정혜는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한마디 던졌다. 그럼 당신도 끝장을 봐야겠네요. 무슨 뜻이죠? 그녀는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노트북. 그 안엔 영상 하나가 저장돼 있었다. 윤철과 예진이 함께 남편과 미팅하던 날. 그들이 나누던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걸 왜 이제야? 당신이 정말 싸울 각오가 돼 있을 때 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나는 녹음 파일을 듣고 또 들었다. 내가 어머님한테 접근할게. 당신은 언론과 이사 쪽만 막아줘. 그 여자 외로움에 약하니까 금방 넘어올 거야. 끝까지 끌고 간 다음 아예 무너뜨려야지. 이건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파괴하기 위해 사랑도 감정도 전부 가짜로 연기한 거였다.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서를 썼다. 본인은 전 이사장고 박 씨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숨기던 외부 사업과 부적절한 개인 관계 그리고 내부 공금 유용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본 고발은 보복 목적이 아닌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밝힙니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새벽 예진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모든 자료를 이사회에 넘겼다. 이제 끝장이다. 잠시 후 도착한 답장. 끝은 아직이에요. 당신도 내가 가진 마지막 비밀을 보면 쉽게 끝낼 수 없을 거예요. 배신은 예고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가온 후 당신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을 부술 뿐이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그 사랑으로 태어난 진실이었다.
예진의 마지막 문자. 당신도 내가 가진 마지막 비밀을 보면 쉽게 끝낼 수 없을 거예요. 그 문장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그녀를 불러냈다. 지하 와인바, 사람이 드물고 어두운 조명이 깔린 곳. 예진은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불쑥 만나자고 하시다니. 무언가 결심하셨나 보네요. 너 마지막 비밀이 뭐야? 그만 돌려 말해. 예진은 잔을 들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입술 사이로 나지막이 떨어진 단어는 아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뭐라고?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순간 모든 대화가 정지된 듯. 와인바의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아이요, 당신 남편 아니? 윤철이 아니라 그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있어요. 그라니? 누구? 예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남편이요, 박 이사장.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 나 대학생일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장학금 준다면서, 병원 실습 기회 준다면서 날 호텔로 불렀죠. 그랬는데도 너는 그 집에 시집 오겠다고? 복수였어요. 그리고 내 아이의 권리를 찾고 싶었어요. 예진은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 아이의 눈매는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 아이가? 내가 왜 이 재단을 차지하려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윤철은? 가짜예요. 처음부터 협력자일 뿐. 당신을 무너뜨릴 수단. 윤철도 알았어? 아이의 존재를? 예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감정은 의외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한테. 나는 소름이 끼쳤다. 모든 것이 조작된 무대, 사랑도 가족도 아이마저도. 이 아이, 너는 그 애를 무슨 수단처럼 생각해? 아니요, 그 애는 내 전부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당한 유산을 주기 위해 난 당신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늘하게 머릿속은 돌아가고 있었다. 너, 내가 이걸 언론에 알리면 어떻게 할 건데? 예진은 웃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실 건데요? 당신 남편이 며느리와 관계해서 아이 낳았다고요? 세상은 그런 걸 듣고 당신을 동정할까요? 아니면 당신 집안을 더럽다고 욕할까요? 예진의 말은 정확했다. 나는 이 상황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도 없고 감추기도 어려웠다. 그녀는 완벽하게 설계된 덫을 쳐놓고 있었다. 그리고요, 어머님. 당신도 그동안 즐기셨잖아요?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윤철, 그와의 수많은 밤. 내가 먼저 끊어내지 못한 감정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그 아이는 단지 어른들의 욕망 속에 태어난 존재일 뿐인데. 그러다 문득 서재 서랍 안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누군가는 날 용서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 그녀는 아내였던 너보다 나를 더 진심으로 믿어줬어. 편지는 예진이 아닌 아이에게 남긴 유서였다. 넌 내 피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때, 그땐 누가 옳았는지 스스로 판단하렴.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예진이 내 삶을 흔든다면 나는 그 아이만은 지켜야 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찢겨진다. 마지막은 항상 조용히 오지 않는다. 폭풍처럼 모든 걸 휩쓸고 남은 폐허 속에 진실 하나만 남긴 채 사라질 뿐이다. 예진은 더 이상 협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비밀을 꺼낸 순간 이미 자신이 승자라고 믿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결국 선택했다. 이 싸움 나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에 돌입했고 나는 남편의 친필 편지와 정혜의 증언, USB에 저장된 윤철과 예진의 대화 녹음까지 전부 제출했다. 증거는 완벽했고 모든 위원들은 일순경악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 병원의 명예보다 한 아이의 존재가 더 무거웠습니다. 윤철은 연락이 두절됐다. 그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고 이사회에서도 그의 소재 파악을 중단했다. 결국 예진 혼자 남았다. 예진은 병원으로 불려와 이사회에 출석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다. 이 아이는 박 이사장의 아이입니다. 그건 제가 만든 거짓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잠시 침묵하다.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아이의 친자 확인 결과는 박 이사장이 아닌 다른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예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럴 리가 제가 직접. 우린 병원 소속으로 법적 절차를 따라 확인했어요. 이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의 아이가 아닙니다. 예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무너져 버렸다. 그래요, 맞아요. 모두 다 내가 꾸민 일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줄 알아요? 당신들 내 엄마 죽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 병원에서 내 엄마가 감염된 주사 맞고 죽은 거예요. 간호사도, 의사도, 이사장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예진의 눈물은 억울함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당신도, 병원도, 그 사람도.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한마디 남겼다. 그럼 넌 정말로 너 자신까지 무너뜨린 거야. 이사회는 예진을 파면했고 법적 대응은 유보되었지만 사내 윤리위의 징계와 사회적 파장은 불가피했다. 예진은 짐을 싸서 병원을 나섰고 그 이후 그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뒤 윤철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 감정만은 진짜였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약했고 결국 예진의 설계 안에 갇혀버렸죠. 이제 떠나지만 당신의 기억만큼은 조작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메일을 조용히 닫고 서재의 창문을 열었다. 밖은 봄바람이 부는 늦은 오후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택배가 도착했다. 작은 상자 하나, 안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당신에게 모든 걸 잃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으려 해요. 이 사진은 아이가 당신 집 근처 놀이터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은 밝았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만히 가슴에 안았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은 다음 세대에선 반복되지 않기를, 그 아이들만큼은 진실 속에서 살아가기를.